요즘 청년들은 아무리 일해도 가난해질까?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2시간씩 일하는데도 월급날이 되면 통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원룸에 사는 28살 김지훈 씨 가명의 이야기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5년째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월급 250만 원.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청년 평균 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그의 통장에는 매달 20만 원도 남지 않는다. 월세 60만 원, 관리비 10만 원, 교통비 15만 원, 식비 50만 원, 통신비 7만 원, 학자금 대출 이자 20만 원, 생활비와 경조사비까지 포함하면 250만 원은 순식간에 증발한다.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비라도 보내드리면 그 달은 마이너스죠. 저축? 그게 뭔지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2024년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이다. 2024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대에서 30대 청년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약 16만 5천 명에서 2023년 약 23만 8천 명으로 5년간 약 44% 증가했다. 한창 일해야 할 나이의 청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청년 취업자는 349만 명 정도로 전년 대비 18만 명 정도 감소했다. 더 충격적인 건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다. 서울연구원이 경제, 교육 역량, 복지 등 7개 측면에서 청년 빈곤을 분석한 결과 약 86%는 7개 영역 중 하나라도 결핍된 빈곤 위험 상태였다. 서울 청년 10명 중 8명이 빈곤 상태라는 의미다. 2021년 잡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20세에서 29세 청년 중 37.1%가 생활비가 부족해 끼니를 챙기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대한민국에서 21세기에 일을 하는 청년들이 굶고 있다. 월세는 계속 오른다. 2024년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월세는 평균 68만 원, 관리비를 합치면 90만 원에 달한다.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이라면 한 달 급여의 절반이 월세로 날아가는 셈이다. 학자금 대출, 평생을 따라다니는 빚. 2023년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회수 불능으로 처리한 금액은 총 274억 8,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47억 3천만 원에서 매년 증가세로 1년 전보다도 2배 이상 불어났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청년은 2018년 679명에서 2023년 4,778명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연일 1.7%라는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다른 빚을 갚느라 학자금 대출까지 손이 닿지 않는 것이다. 2024년 경남 도내에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라는 딱지가 붙은 청년 수가 477명이나 된다. 신용도가 낮아지면 취업에도 창업에도 불이익을 당한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부모의 경제력이 청년의 운명을 결정한다. 서울연구원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청년 1인 가구의 자산 빈곤율은 62.7%로 생활비 부족을 겪은 청년들은 대다수가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았다고 응답했다. 문제는 부모의 지원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어떤 청년은 자취방과 자동차를 부모에게 지원받지만 어떤 청년은 생활비조차 부탁하기 어렵다. 빈곤 대물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취직을 하고 돈을 모아도 부모님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정착하기 어려운 현실이에요.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 청년들의 적나라한 현실이다. 이래도 가난하고 빚을 갚아도 끝이 보이지 않으며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질 첫 세대가 된 청년들. 이들은 왜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노동의 가치가 무너졌다. 1997년 이전 대한민국에서 대학만 졸업하면 기업이 모셔갔다. 물론 대학 진학률이 낮았던 점도 있지만 기업들이 성장을 예상하고 미리 신입사원을 많이 뽑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1997년 청년 빈곤의 시작. 1997년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자리잡은 청년 실업이라는 긴 터널의 출발점이다. 1990년대 청년 실업률은 4에서 5% 되었다. 그러나 1997년 말 외환위기가 터지고 나서 1998년 2월에는 11.3%까지 치솟았다. 실업자 수는 178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1999년 말까지 100만 명을 유지했다. 외환위기 이후 신규 실업은 한국에서 120만 명이 발생했다. 기업들이 갑자기 있던 직원들도 내보내는 판에 신입사원을 뽑을 리 없었다.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기업을 골라가던 시절에서 수십 장의 지원서를 내야 하는 현실로 뒤바뀌었다. 현대전자, SK건설, 동양시멘트 등 유수의 기업들이 채용을 취소했다. 1997년 말 현대전자에 입사하기로 내정됐다가 외환위기로 1999년 6월 입사가 최종 취소된 김모 씨 등 11명은 현대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결국 졌다. 그때부터 수시 모집, 인턴 모집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정규직 대신 인턴으로 6개월 일하고 운이 좋으면 정직원이 되는 시스템. 그리고 4년 만에 회사가 망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비정규직 시대의 도래. IMF 외환위기 이후로 비정규직이 일반적인 근로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결과는 참담했다. 비정규직이 늘어난 만큼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게 됐고 공무원이 최고의 직업이 됐다. 하향 취업도 늘었다. 대학 졸업자가 대졸 학력이 필요 없는 소매 판매직이나 서비스직에 근무하는 것. 실제로 대졸자 하향 취업률은 금융위기 이후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는 줄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대학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2023년보다 1.1개월 늘어난 11.5개월로 드러났다. 거의 1년이다. 1년을 취업준비생으로 살아야 겨우 첫 직장을 얻는다. 복지 시스템의 함정.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8년 발표한 계층별 사회보장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20대에서 30대 청년 수급자는 3만 2천여 명에 달했다. 왜 청년들은 10년 이상 수급자로 남는가? 이라면 오히려 손해인 제도적 굴레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시작하면 수급 자격을 잃는다. 그런데 받을 수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저임금 일자리다. 수급비를 받으며 생활하는 것보다 못한 경우가 태반이다. 공공근로 사업도 마찬가지다. 계약 기간이 4개월에서 5개월에 불과하고 청년 선발 인원이 적어 경쟁률이 6대 5대 1에 달한다. 임시방편일 뿐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기준 중위소득, 현실과 동떨어진 숫자. 시민사회단체 기초법 공동행동이 추산한 2024년 국민소득의 중위값은 약 271만 2천 원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 222만 8천 원과 약 50만 원의 격차를 보였다. 복지정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현실과 50만 원 가까이 차이난다. 이 기준으로 복지 수급 자격을 결정하니 정작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것이다. IMF는 끝났지만 청년 빈곤은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은 IMF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 중 가장 빨리 위기를 극복했다. 1998년 말에는 외환 보유액이 520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2001년에는 구제금융 자금을 모두 상환했다. 경제는 회복됐다. GDP는 다시 성장했고 수출도 늘었다. 그러나 청년들의 삶은 회복되지 않았다. 대졸자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대기업과 공기업으로만 몰려 청년 실업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외환위기 발발 20년이 지난 2017년 지금의 청년 세대에게는 곧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수십 장의 지원서가 수백 장으로 늘었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에 이어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 세대,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7포 세대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기업의 부도와 인력 구조 조정으로 실업자 숫자는 급속히 커져갔다. 늘어난 실업자들을 국가의 복지 시스템이 보호해 주어야 했지만 한국의 복지 시스템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 와중에 IMF 사태를 맞이하게 되면서 복지는 오히려 더욱 축소되어 갔다. 외환위기 당시 만들어진 이 구조가 2025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언제 또 위기가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정규직을 최소화하고 비정규직을 늘렸다. 청년들은 평생 직장을 꿈꿀 수 없게 됐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며 살아가야 했다. 역사는 반복된다. 1880년대 영국, 2020년대 한국. 1880년대 영국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시절, 공장은 굴뚝을 뿜어내며 돌아갔고 경제는 성장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하루 14시간씩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아이들은 학교 대신 공장으로 갔고 여성들은 위험한 기계 앞에서 목숨을 걸고 일했다. 왜? 노동의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고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는 한정돼 있었다. 노동자는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품에 불과했다. 21세기 한국도 마찬가지다. 자동화와 AI가 일자리를 대체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며 청년들은 언제든 교체 가능한 존재가 됐다. 이래도 가난하고 열심히 해도 보상받지 못한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기록한다. 대공황 시기 청년들은 부모 세대보다 가난했고 그 가난은 평생 이어졌다. 그들은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았으며 자신만의 집을 포기했다. 2025년 한국 청년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지 않은가? 1997년의 상처,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 28년이 지났다. 그러나 1997년의 충격은 여전히 청년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은 늘어났고 청년 실업률은 구조적 문제가 됐으며 주거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2025년 청년들은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이 용어들이 처음 나왔을 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당연한 현실이 됐다. 청년들은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다. 내 집 마련은 애초에 꿈도 꾸지 않고 인간관계도 부담스러워 멀리한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시스템의 문제다. 일하는데도 가난한 이유. 청년 수급자 증가의 배경으로 고용 불안정과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지목된다.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물가는 오르고 월세는 치솟는다. 아무리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다. 청년 빈곤은 전통적인 소득 기준의 빈곤 상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교육, 취업, 주거 독립과 같이 청년들이 성인 이행기에 해야 하는 다양한 과업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자원이나 기회 결핍을 의미한다. 단순히 돈이 없는 게 아니다. 기회가 없고 자원이 없으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2025년 청년 빈곤의 본질이다.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 역사상 처음이다.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 1950년대생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지만 경제 성장과 함께 중산층이 됐다. 1960년대에서 70년대생은 산업화의 열매를 따먹으며 자산을 축적했다. 1980년대생까지는 그래도 부모보다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부모 세대가 쌓아놓은 자산을 물려받지 못하면 평생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부모의 지원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그 차이가 심하게 나타난다. 금수저와 흙수저의 격차는 벌어지기만 한다. 시스템은 바뀔 것인가? 문제는 명확하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정부는 청년 월세 지원,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같은 임시 방편을 내놓는다. 물론 도움이 된다. 월 20만 원이라도 지원받으면 그달은 조금 숨통이 트인다. 하지만 이것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가? 기초법 공동행동 정성철 활동가는 기획재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매년 2% 안팎의 인상률만을 제시하고 있다며 복지정책 전반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준부터 잘못됐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 실효성 없는 복지 정책,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비정규직 시스템. 이 모든 것이 바뀌지 않는 한 청년 빈곤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청년들이 좌절한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시스템이 문제인데. 맞다. 시스템이 문제다. 그러나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결국 사람이다. 1880년대 영국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미국은 뉴딜 정책으로 복지국가의 초석을 놓았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변화는 시작되고 있다.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이래도 가난한가? 왜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가? 서울 청년 10명 중 8명이 빈곤 위험 상태다.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어디든 마찬가지다. 청년들은 이래도 끼니를 거르고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며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다.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바꾼다. 청년 빈곤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면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 청년들이 소비를 하지 않으면 경제가 무너진다. 통계청은 2024년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가 20만 명. 이것은 재앙이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다.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가?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가정을 꾸리는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임시방편은 이제 그만이다. 월세 20만원 지원,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 청년 일자리 사업. 물론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려야 한다. 주거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일하면 제대로 보상받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래도 가난한 사회에서는 아무도 희망을 품지 못한다. 1997년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IMF 외환위기 이후 28년이 지났다. 경제는 회복됐지만 청년들의 삶은 회복되지 않았다. 비정규직은 당연한 것이 됐고 청년 실업은 구조적 문제가 됐으며 주거비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1997년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경제만 회복시키고 사람은 방치하는 실수. 기업만 살리고 노동자는 버리는 실수. 숫자만 보고 현실은 외면하는 실수. 지금 필요한 것은 청년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일하면 제대로 보상받고 노력하면 미래를 기대할 수 있으며 꿈을 꾸면 이룰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사회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나 역사에서 배울 수도 있다. 영국과 미국이 그랬듯이 한국도 청년 빈곤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고 더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며 더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누군가 나서야 하고 누군가 목소리를 내야 하며 누군가 바꿔야 한다. 그 누군가는 바로 우리다. 청년들이고 시민들이며 유권자들이다. 2025년 청년들은 기로에 서 있다.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바꿀 것인가?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를 넘어 N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왔다.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 그러나 포기는 답이 아니다. 포기하는 순간 시스템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청년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약 16만 5천 명에서 2023년 약 23만 8천 명으로 5년간 44% 증가했다.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 목소리를 내라. 침묵은 동의가 아니다. 침묵은 방치다.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도 청년의 현실을 모른다. SNS에
투표장에,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라.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둘째, 연대하라. 혼자서는 바꿀 수 없다. 함께 모여야 한다. 청년단체에 가입하고 노동조합을 만들며 시민운동에 참여하라. 1880년대 영국 노동자들도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 싸웠기에 승리했다. 셋째, 요구하라.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변화를. 월세 지원이 아닌 주거권 보장을.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이 아닌 무상교육을. 청년 일자리 사업이 아닌 정규직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끈질기게 요구하라. 넷째, 투표하라. 청년의 현실을 이해하는 정치인에게 표를 주어라. 청년 정책을 내놓지 않는 정당은 버려라. 투표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청년들이 투표하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청년을 외면한다. 다섯째, 포기하지 마라. 시스템은 강고하고 변화는 더디며 현실은 암담하다. 그러나 역사는 증명한다. 변화는 가능하다고. 영국도, 미국도, 그리고 한국도 변화했다. 청년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변화는 반드시 온다. 아무리 이래도 가난해질까? 답은 우리가 정한다. 질문으로 돌아가자. 요즘 청년들은 아무리 이래도 가난해질까? 현재의 시스템이 유지된다면 그렇다. 청년들은 아무리 이래도 가난할 것이다. 비정규직으로 전전하고 월세에 시달리며 학자금 대출을 평생 갚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며 부모 세대보다 가난하게 살 것이다. 그러나 시스템을 바꾼다면 답은 달라진다. 청년들은 일한 만큼 보상받고 노력한 만큼 미래를 기대하며 꿈을 꾸면 이룰 수 있는 사회에서 살 것이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포기할 것인가, 바꿀 것인가, 방치할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목소리를 낼 것인가. 마지막 경고. 2024년 출생아 수는 20만 명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청년 빈곤을 방치하면 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 과장이 아니다. 일본을 보라.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을 방치한 결과 일본은 30년째 저성장에 갇혀 있다. 청년들은 희망을 잃었고 출산율은 바닥을 쳤으며 인구는 급감하고 있다. 한국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아니, 더 빠른 속도로. 청년 빈곤을 방치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미래도 사라진다. 2025년 지금 우리는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청년 빈곤을 방치하고 국가의 소멸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시스템을 바꾸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 것인가? 답은 우리가 정한다. 청년들이,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후회할 것이다. 20년 후에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30년 후에는 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역사책 속 이야기가 될지도 모른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28살 김지훈 씨는 아직도 월세 60만 원짜리 원룸에서 산다. 학자금 대출은 여전히 갚지 못하고 있고 통장에는 20만 원도 남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저 혼자서는 바꿀 수 없죠. 그래서 청년 모임에 가입했어요. 같은 처지의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바뀔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의 말이 옳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변화는 온다. 느릴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반드시 온다. 역사가 증명한다. 노동자들이 싸워서 8시간 노동제를 쟁취했고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어 민주주의를 만들었으며 청년들이 행동해서 세상을 바꿨다. 2025년 한국 청년들도 할 수 있다. 아니, 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대한민국의 존속을 위해.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목소리를 낼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 방치할 것인가? 바꿀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청년들은 끼니를 거르고 월세를 걱정하며 미래를 포기하고 있다. 10년 후, 20년 후 당신의 자녀가 똑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요즘 청년들은 아무리 이래도 가난해질까?
그때 당신은 뭐라고 답할 것인가? 그래, 우리 때도 그랬어.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이렇게 답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 우리 때도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바꿨지. 너희는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답할 것인가?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시작된다.